특히 그는 소금 섭취가 많은 나라들에서 오히려 고혈압, 관상동맥,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고 그에 따른 사망률도 매우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소금 제한이 마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강 지침인 것처럼 학계와 정부, 보건당국이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죄책감을 버리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요 짠맛의 힘 4부입니다. 지은이는 김은숙, 장진기 선생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앵글북스입니다. 오늘도 서론 후딱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함을 잡아라. 탈모, 건선, 노화, 주름, 아기 피부의 핵심은 수분이다. 신생아는 몸에서 수분이 80% 가까이 된다. 어린 나무일수록 물기가 많고 나이 들수록 물기가 줄어들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이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무작정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소금이죠. 물을 보유하려면 소금이 꼭 필요하다. 수분을 보유하지 못한 몸은 건조해져서 쉽게 주름이 생긴다.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꽃나무가 자랄 수 없듯 건조하고 열기가 많은 두피에서는 머리카락도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다. 염분이 많이 부족하면 물이 당기지 않는다. 염분이 많이 부족하니까 물도 필요가 없는 거죠. 몸의 0.9% 그 체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몸은 물을 보유하지 못하고 다시 빼낼 수밖에 없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빠지지 못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뾰루지나 잡티도 많이 생긴다. 무염식으로 살을 빼는 과정에서 피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기도 한다. 단기간에 살을 빼려면 무염식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은 금방 줄어든다. 그러나 단기간에 빠진 것은 수분이지 지방이나 살이 아닙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수분이 빠지면서 피부와 근육은 탄력을 잃어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갑자기 노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인다. 연예인들 무슨 다이어트 한다고 그죠? 아픈지 뭔지 사진 찍는다고 할 때 그죠? 그거 보면은 갑자기 확 늙잖아요. 그죠? 수분이 빠져서 그런 거죠. 어지럼증이나 이명, 소화장애가 올 수도 있고 생리불순이 생기는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소금과 물을 잘 섭취하면 부지런히 수분 크림을 바른 효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다. 머리 쪽에 떠있던 열을 내려주면 두피에 힘이 생겨서 탈모가 멈추고 머리카락에도 힘이 생긴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전반적으로 탈모가 진행되는데 특히 정수리와 뒷머리 부분에 탈모가 심해진다. 또 심한 곱슬머리가 되기도 하는데 소금이나 소금이 들어간 발효식품을 충분히 먹으면 머릿결이 많이 펴진다. 물과 소금이 꼭 필요한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침이 마를 때, 식탐이 많아지고 과식할 때, 밤에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때, 자꾸 고기가 땡길 때, 자꾸 라면이 먹고 싶을 때, 수시로 군것질을 할 때, 소화가 안 되고 가스 차거나 더부룩할 때,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을 때, 커피 마시고 잠이 오지 않을 때, 폭식하거나 자꾸 급하게 먹을 때, 술 마시기 전후, 얼굴색이 맑지 않을 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 때, 탈모가 있고 머릿결이 좋지 않을 때, 몸에 염증이 있을 때, 혹은 염증으로 열이 날 때, 여드름, 등드름 등 피부 트러블이 심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정이 안 될 때, 종아리가 당기거나 다리에 쥐가 날 때, 정수리, 뒷목이 뻐근하거나 뒷골이 당길 때, 귀에서 소리가 날 때, 어지럽거나 빈혈이 있을 때, 몸에 종양이나
덩어리가 생길 때, 요통이 있거나 등 허리가 아플 때, 또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발이 약하고 시원치 않을 때, 눈이 뻑뻑하고 빠질 것처럼 아플 때,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지구력이 떨어질 때, 자궁 등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립선에 이상이 있을 때, 불임수술을 했을 때, 발목을 자주 접질러 약해졌을 때, 수족냉증이나 추위를 많이 탈 때, 가래가 있거나 가래를 내뱉기 위해 기침이 날 때, 뼈에 이상이 있거나 골절이나 인대에 손상이 있을 때, 기억력이 나빠졌거나 머리가 굳은 느낌이 들 때, 머리가 무거울 때, 수학, 과학 등 논리적인 공부를 할 때, 우리 애들한테도 좀 먹여야 되겠네요. 그죠? 깊이 생각해야 할 때, 말을 많이 하고 나서 상기되었을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무섭고 두려울 때,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와, 이거 좀 뭐 여기 지금 제가 한번 낭독을 해봤는데요. 거의 다 소금이 엄청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네. 근데 정말로 이게 소금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소금 하나 먹고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다시. 네. 자, 다음 챕터입니다.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 무슨 말일까요? 황금에 비견되며 월급으로 대신하는 만큼 귀한 대접을 받던 소금이 왜 이렇게 괄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을까?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인식되면서 소금은 소리 없는 살인자, 성인병의 근원 같은 억울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는데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실험 같은 걸 했던 거예요. 뭐 쥐한테 막 인간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막 예를 들어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하루에 뭐 예를 들어 막 억지로 먹는다고 해도 막 30g 먹는다고 막 300g씩 막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실험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 놓고 나쁘다고 한 걸 갖다가 우리가 믿었던 거예요. 소금이 우리 몸과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무지막지한 오해부터 쌓이게 된 것이다. 맛은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멀리해야만 하고 심각한 중독을 부른다는 오해까지 사고 있다. 설탕이 중독되지 소금이 중독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참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염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심지어 소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까지 못 먹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강력한 저감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과학적이라고 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잘못된 믿음이 수십 년을 이어져 오고 있다. 소금 섭취가 고혈압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 또 저염식이 반드시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며 소금 섭취가 부족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문과 연구 결과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여러 연구 논문을 메타 분석한 연구들 가운데 소금 제한, 저염식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이 내놓은 기준을 근거로 삼아서 저염식 정책을 펼치는 동안 미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소금 섭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금 섭취량이 많은 한국과 일본, 프랑스인들이 비만 인구도 적고 심혈관관계 질환 발생률이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고혈압 학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맥케런 박사는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책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혈관 전문의이자 학자 제임스 니 콜란토니오도 더 솔트 픽스에서 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금 제한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동안 발표된 소금 관련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며 다양한 반증 사례를 들고 있다. 특히 그는 소금 섭취가 많은 나라들에서 오히려 고혈압, 관상동맥,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고 그에 따른 사망률도
매우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소금 제한이 마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강 지침인 것처럼 학계와 정부, 보건당국이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죄책감을 버리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요? 미국의 심혈관 전문의이자 학자입니다. 이분이 주장하셨어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5g, 나트륨 2g 미만으로 정해놓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을 두고도 이견이 분분하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수환 전북의대 교수는 권장 섭취량의 기준이 되는 연구가 단기간에 소규모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며 맹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연구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근거는 지극히 미약하며 그 반대 결과도 많은데 나트륨 하루 2g 미만 섭취 제한은 고혈압, 당뇨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저염식 식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말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그죠? 자, 다음으로 소금으로 피부 미인 되기입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 등 절세 미녀들이 소금으로 목욕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소금은 피부를 윤택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금 섭취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지 않고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로 바뀐다. 소금은 노폐물과 찌꺼기를 밀어내고 짜내어 혈액을 맑게 해준다. 또한 수분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건조함을 막아주고 염증을 없애주고 피부 트러블이나 뾰루지 등을 막아준다.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았던 사람, 화장품 하나에 수십만 원을 썼던 사람이 로드샵의 저렴한 화장품을 쓰고도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준다. 커버력 좋은 화장품을 덧발라야만 외춘이 가능했던 사람이 스킨과 로션만 바르고 맨 얼굴로 외출할 수 있을 정도다. 소금이 가진 살균, 정화, 보습력은 피부 걱정 없이 지나게 해준다. 수분이 차올라서 탄력이 생기고 주름이 펴지는 일까지 생긴다. 뭐 요즘 울세라 무슨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피부도 물론 그것도 받으시고요. 예, 영양이 되시면 받으셔야죠. 근데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것도 내 쪽에서부터 쭉 나와야 되니까 소금도 많이 드셔주시면 피부 건강에 좋다는 말씀입니다. 외부에서 바르는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속에서부터 채워주는 것을 따를 수는 없다. 실제로 제가 김은숙 작가님 인터뷰 한 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실물로 봤는데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피부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이게 화면에 잘 안 담길 수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피부 되게 좋으십니다. 역시 소금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소금 부족이 불러온 당뇨병, 간염, 축농증이라는 챕터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어 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췌장이 약한 당뇨가 있고 또 신장 기능이 약해져 노폐물과 영양소를 구분하지 못해 소변이나 혈액으로 당이 돌아다니는 신장성 당뇨가 있다. 특히 소금 부족과 관련된 당뇨병은 운동을 해도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마른 체형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 지금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인데 운동을 해도 혈당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소금 부족이 원인이 크겠네요. 그죠? 혈당 수치보다 중요한 문제는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를 통해서 병명으로 진단받을 상황까지 아니더라도 몸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때 잡곡 중심의 식사로 기본 영양을 하면서 소금을 잘 챙겨 드시면 신장의 기능이 살아나 영양분을 돌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져서 혈당은 저절로 조절된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는 달리기보다는 걷기가 좋은데 서서히 워밍업을 해서 열을 내고 서서히 시키는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뒤쪽으로 힘이 생기면서 신장의 수기운이 좋아져서 혈액이 맑아지고 피로도 덜하고 요통이나 부종 등도 차츰 나아진다고 합니다. 어차피 운동할 때 우리 시니어 분들은 달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걷기, 맨발 걷기 좋죠. 네. 오늘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이 비가 밖에 이제 부슬부슬 오는데요. 이런 날은 우산 쓰고 맨발 걷기 하면 훨씬 더 따봉이죠. 예.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비 오는다고 핑계 대지 말고 밖에 나가셔서 맨발 걷기 하면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신장이 팍팍 살아나는 느낌이 막 들지 않으신가요? 농담입니다. 이게 무슨 뭐 이상한 치료도 아니고 그렇지만 맨발 걷기 하면서 걷기 하면은 몸이 정말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죠? 자, 오늘의 핵심 내용 정리 및 결론,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까요. 첫 번째, 소금 부족과 당뇨병인데요. 바로 위에서 했어요. 일부 당뇨는 소금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 기능 약화로 인해서 혈당 조절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운동을 해도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소금이 부족하다고 아까 위에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체형 당뇨에 특히 주의하자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분들은 소금을 조금씩 드셔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두 번째는 건조증, 탈모, 노화 모두 소금 부족이 있다고 하셨어요. 수분 보유에는 소금이 필수이다. 그래서 무염식 다이어트는 급격한 노화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정수리 탈모와 곱슬머리 개선에도 소금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소금이 꼭 필요한 순간 굉장히 많았는데 간단하게 피로, 불면, 이명, 소화불량, 탈모, 피부염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염분 보충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자, 소금 섭취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은 불안정한 주장이고 뭐 위에서도 주장하셨지만 아주 짧은 기간에 소규모에 이루어진 임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대규모로 16만 명이 몇십 명씩 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트륨 섭취군이 훨씬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았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아직도 못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딱 막상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소금 줄이라고 하니까 그분들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염식은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 사망률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지 정책이나 인류적인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셨어요. 다섯 번째, 피부 건강과 소금입니다. 소금은 피부를 윤기 있게 하고 트러블을 줄여주고요. 내부 수분 유지와 정화작용으로 피부 개선에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진짜 결론입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생명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인 자연의 의약이며 그 섭취는 각자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모르시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소금 얼마큼 먹어야 돼요? 얼마큼 먹어야 돼요? 항상 그 질문은 어느 컨텐츠든 달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조금씩 드셔보시라. 본인이 얼마만큼 소금을 평소에 드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소금을 얼마만큼 먹어야 돼요? 여쭤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답이 없죠. 그죠? 저도 당연히 답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까지 소금을 너무 안 먹으셨으니까 드시는 분들이라면 소금차부터 시작해갖고 조금씩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혀 밑에다가 물기도 하고 평소에 물 먹을 때는 그냥 소금 타서 평소에는 녹차에다 같이 타서 먹고요. 또 커피에다도 타서 먹고요. 또 식초, 천연 식초에다 타서 먹는데 그 중간중간에 소금 그냥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또 뭐 입맛이 당기거나 피곤할 때 그냥 한 톨 싹 혀 밑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뭐 예를 들어 소변이 너무 노랗게 나오거나 그러면 그때는 소금을 많이 먹었거나 물이 부족한 경우겠죠. 그죠? 그리고 소변이 너무 묽다 또 너무 하얗다 싶으면 이거 내가 물을 많이 먹었거나 소금을 적게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럴 때는 물을 많이 먹어서 하얗게 너무 맑게 나오는 거니까 소변이. 그럴 때는 소금 좀 더 먹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딱 몇 그램 딱 이렇게 맞춰서 먹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특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한국의 그 대충 무슨 적절한 한 꼬집 그게 과학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알기로는 동양의학보다 서양의학이 뒤쳐졌다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동양의학이 우리가 신비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임상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환원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이어트 얘기 아닙니까? 그 옛날에 김영곤 씨 기억나시죠? 코미디언 그 유명하셨던 김영곤 씨도 다이어트 할 때 물 안 드셔갖고 쓰러져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죠. 그 다이어트 할 때 그 체중계 그 정량화 서구화된 정량화 그거 한번 보려고 물 안 드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분 정말로 참 재밌으셨고 대단하셨는데 오래 살아셨으면 좀 더 우리 사람들을 웃겨주고 웃음 치료로 많은 사람에게 건강을 주셨을 텐데 그분이 정작 그 물 안 먹고 조금 더 체중계 내려간 거 보시려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안타깝게. 그런 것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단기적인 다이어트가 수분을 뺀 거지 살이나 지방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이어트 한다고 딱 수치 맞추려고 그게 서구화된 정량화된 환원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솔직히. 그건 인정들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꼬집 혹은 적정량 먹어라라는 게 비과학적이 아닌 거예요. 그걸 자꾸 비과학으로 몰고 계시는 분들 댓글 다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비과학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죠? 예. 본인이 맞는 걸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잔소리가 아니죠. 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잔소리라 그러면 또 욕합니다. 혼나죠. 어른분들한테 무슨 잔소리냐네. 맞습니다. 잔소리가 아니고 그냥 제 개똥 철학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은 쟁취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는 거 아니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건강은 남의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남의 얘기를 듣되 본인이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